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 이게 법인 파산 절차의 남용 문제를 다룬 거거든요. 아, 법인 파산 남용이요? 네, 보통 개인 파산 남용은 이야기가 좀 있는데 법인 쪽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좀 덜 된 것 같더라고요. 마침 서울회생법원 판사님이 쓰신 논문이 있어요. 2020년에 저스티스라는 잡지에 실린 건데 법인 파산 절차 남용 연구, 이게 제목입니다. 네,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면 그 채무자 회생법 309조 2항의 파산 신청 기각 사유로 남용이 명시는 되어 있거든요. 아, 조항 자체는 있군요. 네, 있죠. 근데 이제 실제 법인 파산에서 뭐가 그럼 남용이냐? 이걸 판단할 기준이라던가 뭐 판례 같은 게 많이 쌓이지는 않은 거죠, 아직. 그렇죠. 법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보니까 일본 사례를 좀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아, 네. 일본 얘기가 나오죠? 일본은 이미 이런 파산 신청 남용에 대해서 연구도 많고 판례도 꽤 있고 심지어 법 조항까지 개정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당한 목적 같은 거 배척하는 조항이요. 맞아요. 그 개정법 30조 1항 이후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우리랑 법 체계가 좀 유사한 면이 있으니까 일본 논의를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확실히 참고할 만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논문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해요. 일본 논의가 너무 그 신청한 사람의 주관적인 의도, 뭐랄까 내심적 요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아,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빴냐 안냐 이런 거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나쁜 의도라는 걸 객관적으로 딱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 하긴 뭐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내심적 의도에만 너무 매달리기 어렵다면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남용 여부를 판단할 뭔가 다른 방법이? 그래서 이 논문이 주목하는 게 민법에 있는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에요. 아, 권리남용 금지요? 네. 민법의 기본 원칙? 네. 파산 신청도 어쨌든 권리 행사의 일종이니까 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좀 가져와서 파산 절차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신청인의 주관적인 목적, 이걸 아예 안 본다는 건 아닌데 그걸 뭐 독립적인 요건,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기보다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본다. 그렇죠. 여러 객관적인 상황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방향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좀 객관적인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요. 네, 논문에서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딱 한두 가지로 결정될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신청할 당시에 채무자 재산 상태가 어땠는지 또 파산까지 가게 된 원인이 뭔지 그 정도가 심각한지 원인과 정도. 네, 그리고 파산 신청의 진짜 목적이 뭘로 보이는지 또 뭐 회생이라던가 다른 대안적인 절차는 없었는지 아, 다른 방법은 없었나 네. 하는 거요? 네. 그리고 신청 전후로 뭐 채무자나 관련자들이 어떤 태도로 보였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도 보고요. 마지막으로 과거의 비슷한 사건들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런 선례들도 참고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다각도로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 개인 파산 사건이지만 중요한 대법원 판례 하나 소개했었죠? 네네. 그 2010마 1541 판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요. 남용 판단이 실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네. 그 사건이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부인이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꽤 있었어요. 뭐 토지라든가 어선 같은 거요. 네. 근데 이걸 부인이 상속을 포기해요. 그래서 장남이 혼자 다 상속받게 만들고 그 아들은 나중에 그 재산을 다 처분해버렸죠. 아, 재산을 약간 빼돌린 듯한.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부인이 파산 신청을 하면서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서류에다가. 이야,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대법원이 이걸 그냥 단순한 면책 불허가 사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 재산 빼돌렸다, 이걸 넘어서서요. 네. 이런 식의 행동, 그러니까 채권자들한테 불리하게 재산 처분하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파산 신청을 한 거, 이 행위 자체가 파산 제도를 악용하려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거예요. 아, 신청 자체를 문제 삼은 거군요. 네, 그래서 파산 신청 자체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을 했죠.
겉으로는 권리 행사처럼 보여도 그 목적이나 과정이 부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법인 파산 관련해서도 중요한 대법원 결정이 있다고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었죠. 2017년 결정이었던가요? 네, 맞아요. 2017마 5687 결정인데 자료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이게 주요한 판례라는 점은 언급하고 넘어갔죠. 그래도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법원도 이제 법인 파산 남용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법리가 완전히 다듬어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파산 신청, 물론 채무자의 권리죠. 하지만 이걸 불성실하게 하거나 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남용으로 봐서 아예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 네, 특히 법인 파산에서는 이 남용 판단 기준이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뭐 개인 파산 사례라던가 아까 말한 일본의 논의 같은 것들을 참고하면서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께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 파산 제도라는 게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쵸. 꼭 필요한 제도죠. 네. 근데 동시에 이 좋은 제도가 악용돼서 뭐 채권자들한테 부당하게 피해를 주는 걸 막아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특히 아까 말한 그 의도처럼 증명하기 어려운 걸 기준으로 삼을 때 과연 어디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걸 판단 기준에 넣어야 할까? 이 구제와 남용 방지 사이에 그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랑 법제도가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